나치 선전 영화에 대해서 계속 하겠습니다. 그 히틀러 청년 크백스. 저번 시간에는 의지의 승리, SS만 브란트 그런 것도 했고요. 그다음에 그 독일의 나치식 공식 그 당이 해당되는 유일당에 해당되는 그 독일 국가사회주의 독일 노동당 NSDAP, NSDAP라고 하는 거죠. 나ционalsozialistische Deutsche Partei, Deutsche Arbeiterpartei 이런 것으로서 나타나고 있는 그런 영화 한스 베스트마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고요. 저번 시간에 우리 그 음악을 못 들었지만은 여기 나오는 깃발을 높이 들고 이 반네호 그죠? 이런 것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했습니다. 깃발을 높이 들고 상당히 나치 시대에는 유명한 노래입니다. 독일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NSDAP의 당가, 당가로 사용되어 있고 영화에서 뭐 행진가에서 많이 등장하는 이러한 노래가 깃발을 높여 디 반네호라고 하는 그런 부분. 이런 것들은 여기 내가 가사를 적어놨으니까 여러분 좀 참고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다음 히틀러 청년 크백스 역시 이 선전 영화죠. 그래서 영화는 독일 청년의 희생 정신에 관한 영화라고 하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이미 희생 정신이라고 하는 그런 관점을 상당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어 Ein Film vom Opfergeist, 희생 정신이죠. Opfer는 희생이라는 뜻이고 Geist는 정신입니다. Der Deutschen Jugend, 독일 청년의 희생 정신에 관한 영화라고 하는 부제가 붙어 있죠. 이거는 1932년 1월 21일에 베를린에서 공산주의에 의해서 살해당한 히틀러 돌격대, 그래서 우리 슈트롬압타일은 돌격대죠. 돌격대의 청년 헤어베스 노르쿠스라고 하는 이러한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의 실화를 다루고 있습니다. 실제 있었던 그 얘기를 다루고 있는 그런 것이 히틀러의 크백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청년은 돌격대의 명령을 빠르게 수행하기 때문에 크백스라고 하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이 별명은 크백스라고 하는 이 별명은 빠르게 움직인다. 빠르게 움직이는 화학물질. 그래서 그 독일의 수은 그렇게 할 때는 이게 크백질부라고 그런 표현을 쓰는데 크백질부에서 유래한 이름입니다. 크백스라고 하는 이름이 하여튼 명령만 내렸다면 굉장히 빨리 움직이는 그런 청년 이런 의미에서 크백스라고 하는 이름을 지니고 있습니다. 볼까요? 히틀러 청년 크백스. 여기 영어에 나오죠. 천천히 나치즘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런 것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영원한 젊음, 영광, 영원한 젊음, 희생한 그 젊음에서 바치는 노래라라고 그런 것이 얘기를 되고 있고요. 첫 번째에서는 잠깐 볼까요? 여기 앞에 이제 세척 사가 이제 모티브로 시작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가. 한 청년이 사과를 훔치죠. 가까이 사과를 훔치는데 이제 그게 잡혀가지고 이제 그 주위 사람들이 여기 나옵니다. 그 이제 이 두 소년이 여기 커뮤니스트라고 돼 있죠. 근데 이거
공산주의자로서 이렇게 밝혀졌는데 두 소년이 그때 이제 상당히 그 동정을 받는 거죠. 진파티. 예, 잠깐 볼까요? 네, 그 이제 경찰서에서 감옥에 보내야 된다고 한쪽에 있고 한쪽은 그 진파티 상당히 동정을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이제 그 두 소년이 물건 훔친 거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하고 해서 이제 옥신각신 설왕설래하는 그런 장면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이 아이들이 훔친 이유가 돈이 없는 거죠. 돈이 없었고 배고픔에 충동해서 훔쳤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모티브. 그래서 이 배고픔의 모티브가 이 영화에 처음에 이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년의 행동이 이거 뭡니까? 뭐 정당하다, 정당하보다는 조금 이렇게 용서받을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은 그냥 그렇지 않을 것인지에 관한 이런 논쟁의 관점을 제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나온 요 사람이 이제 여기 나오는 주인공의 아버지에 해당되는 건데 이 아이가 그 사과를 하나 훔친 거로 해서 감옥에 보낼 거냐라고 하는 그런 논쟁을 좀 얘기를 하고 있죠. 예, 그래서 shopkeeper wants to send the boys to prison. 그 가게 주인은 이 아이를 이제 감옥에 보내려고 하죠. 하인이스 father, 하인이라고 하는 그 아버지는 push forward through the crowd and speak in their favor. 이 아이들을 위해서 이제 옹호하는, 변화하는 이런 관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앞에 부분이 이제 이런 가일 세범에 영화는 두 소년, 뭐 청년이랄까요? 가게에서 가일을 훔치는 것을 시작합니다. 이 시작 시퀀스는 배고픔이라는 사과 훔침이라는 그 물질성 때문에 이제 소동이 일어나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이 지나가는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논쟁적 이 아이의 그런 도덕질이죠. 관한 그런 논 참가하면서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주인공인 하이니 펠크라고 하는 주인공 하이니 펠크라고 하는 소년이 이제 주인공인데 이 아버지가 이렇게 이제 논쟁적 참가하다가 이제 머리에 부상을 당합니다. 아이들을 옹호하는데 관심에서 참가하다 부상을 당하게 되는데 이 아버지는 공산주의자였어요. 주인공 우리가 얘기하는 그 히틀러 청년 크백스라고 하는 그 주인공 여기서는 하이니 펠크라고 하는 이름의 이제 아이로 나오는데. 공산주의의 그 아이였는데 마침 이 물건을 훔친 아이가 공산주의자고 공산주의자의 그런 자녀였다는 그런 관점에서 뿐만 아니고 하여튼 그 물질성으로 해서 이런 것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 아이들을 이제 용서하고자 하는데 머리에 이제 부상을 당하고 옵니다. 예, 부상하고 하는 관점이 이제 나타나고 있어요. 그걸 잠깐 보겠습니다. 얘기를 하고 있는죠. 예, 이렇게 이제 그 소동이 이제 그 간정들이 두 패로 나눠져 가지고 소동이 일어나는데 여기 이제 두 패로 나눠진 것이 한쪽에서는 그 공산주의에 동조하는 사람이고 또 한쪽에서는 그 나치즘에 동조하는 이런 두 사람 정치적인 그런 논쟁으로서 이제 조금씩 변질돼 나가는 그 과정을 우선 앞부분에 조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과 하나 먹는 것 때문에 이제 이런 식으로 소동이 벌어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자녀가 이 아버지가 여기 나오는 하이니 펠크라고 하는 아버지가 이제 머리를 다쳐서 이제 집에 들어오는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머리가 다친데
근데 이 아버지는 하이니 펠크의 아버지는 볼셰비키 시대예요. 볼셰비키주의자이고 직업은 철물공이고 아들 하이니는 인쇄 공장에 다니는 인쇄 견습상으로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술주정배인 그는 여기 있는 하이니 펠크라고 하는 이 청년은 아버지가 술주정배이고 공산주의 아버지 반대도 불구하고 히틀러 청년, 아버지의 그런 정치적 관점에는 정반대의 편에 서 있는 히틀러 청년단에 상당히 매력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니는 스코산을 비하하다가 공산주의 국제청년단과 함께 이런 사람과 관련된 남자를 이제 만나게 되고, 그는 공산주의 국제청년단과 함께 기차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이 아들이 기차 여행을 떠나게 돼요. 아버지는 반대했지만 아들은 아버지의 의견을 무시하고 저 히틀러 청년단에 이제 관심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같이 공산주의 국제청년단 관련돼 나타나고 공산주의 국제청년단과 함께 기차 여행을 합니다. 근데 기차의 출발지에서 히틀러 청년단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마침 그 자기가 갔던 그 공산주의 국제청년단과 같이 했었던 같이 갔던 그 도착지에서 기차 출발지에서 이제 같이 떠나는데, 마침 기차 출발지에서 히틀러 청년단과 함께하고, 근데 두 집단이죠. 하나는 공산주의 국제청년단, 하나는 히틀러 청년단. 이 두 젊은 그룹들이 같이 여행을 하면서 같은 장소에 이제 머무르게 되는 거예요. 같은 장소에 머무르게 되는데 이 같이 머무르는 이 장소를 이 카메라나 이 영화는 상당히 몽타주 기법으로, 소위 말해서 이제 비교 몽타주 또는 대조 몽타주 기법으로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공산주의 국제청년단은 무질서한 집단으로서 부정적으로 이제 이 영화를 묘사하고 있고요. 히틀러 청년단은 질서정연한 집단으로서 긍정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출발점에도 그렇고 마지막 도착에서도 그래요. 그래서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아버지가 좀 다치고 있는 그런 부분이죠. 아버지가 좀 다쳐가지고 정신적으로 이렇게 이제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예, 아버지 그런 관점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여기 나오고 이제 아버지가 그 아일드의 그 관점을 이제 그 앞에 그 사건에 참여했다라고 하는 그런 것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그 부자 갈등, 부모 갈등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앞부분에 나타나고 있고요. 예. 요거는 뭐 천천히 보면은 자막들 쭉 읽어보면은 그런 갈등적인 부분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자막이 상당히 상세하게 나오고 있죠. 네, 자막 상세하게 나오고 있고요. 요거는 이제 아까 그 여행하는 겁니다. 공산주의 국제 청년단들과 함께 여행하려고 하는데 그 여행하는 게 상당히 무질서한 이러한 여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 청년, 히틀러 청년 크벡스라고 하는 이 청년이 그 집단 하이니를 이제 찾고 있는데, 이 하이니가 간 곳은 마침 뭡니까? 간 곳은 히틀러 청년단이 머무르고 있는 그런 곳에 가서 그 사람들의 질서정연한 모습을 이제 보게 되는 그런 것으로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히틀러 청년단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화면이 조금 흐린데요. 그래서 다시 좀 보면은
이런 대조가 기차 여행에서도 계속 이어집니다. 기차 여행에서도 아까 기차 여행 잠깐 봤는데 도착한 캠프에서 하인이는 대표적인 공산주의 청년단의 캠프를 벗어나서 언덕을 배하다가 히틀러 청년단의 행진곡을 듣고 이제 그쪽 캠프로 나아갑니다. 이 장면은 서서히 전환점이 되고 있는데 이 장면의 배경음악도 이러한 대립성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으로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날 밤 하인이는 공산주의 국제청년단의 캠프로 돌아가지 않고 히틀러 청년단의 캠프가 보이는 언덕에서 노숙을 하게 됩니다. 다음날 아침 기상나팔 소리에 질서정연하고 일사불란하게 일어나서 행진하고 있는 히틀러 청년단 아이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한편 하인이는 자기를 찾으러 오는 공산당의 목소리를 듣고 숨지만은 이제 자기를 찾으러 오는 모습을 듣고 숨어버려요. 숨고 이런 것을 보여주고, 하지만 하인이는 집에서 히틀러 청년단의 노래를 부르자 아버지에게 벌을 받습니다. 여기 이제 아버지에게 벌을 받는 장면이죠. 26분 10초 잠깐 볼까요? 26분 10초 되는 부분인데 아버지에게 노래를 듣다가 이제 벌을 받는 장면이에요. 아마 이 부분 같아요. 잠깐 볼까요? The same assumption. 다음의 장면도 역시 같은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랬죠. 요거는 공산주의 청년단과 그 히틀러 청년단과의 그런 대립, 이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죠. 대립된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네. 하인이는 아버지 몰래 히틀러 청년단에 가입하고 이후 히틀러 청년단장이 아버지를 설득하는 그러한 것으로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영향으로 공산 당원들은 배신자인 하인이를 보복하려고 합니다. 하인이를 보복하려죠. 영화의 마지막 시퀀스에서 히틀러 청년단의 제복을 입고 청년단으로 서커스단으로 도피한 하인이는 해적목마 천막 속에서 공산당 돌격대들에게 이제 심하게 맞게 됩니다. 그때 히틀러 청년단원들이 히틀러 청년단에 찾아와서 그 단원들이 품속에서 이제 죽어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하인이는 히틀러 청년단의 노래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나치의 하켄크로이츠 그 갈고리 모양의 그 나치의 그런 심볼 있죠. 이런 이미지와 오버랩되면서 알레고리의 인물로서 이래가 부각되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걸 잠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거는 이제 히틀러 청년단이 이미 된 그런 과정을 보여주고 있고요. 예, 이제 모두 이제 그 찾아 나서는 거죠. 경계를 하는 그런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모두 알람이라는 모든 사람들을 이제 소집하는 장면입니다. 예, 소집해서 찾고 있는 부분이죠. 하이즈를 보복에서 찾아 나선 장면입니다. 지금 도망가죠. 하인이가 지금 도망가면서 나중에는 서커스단 쪽으로 피신하다가
네, 이게 이제 서커스인데 이거 이제 소를 내몰아내서 발각되게 됩니다. 네. 네, 지금 엄청나게 구타를 당하고 이제 쓰러지고 되는데 이때 히틀러 청년단들이 와서 구해주려 하지만 이미 이제 시간적으로 이미 너무 늦은 상태가 되어서 죽게 됩니다.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 죽음을 이제 영웅시하는 이런 장면이 마지막 장면은 이제 그 하켄 크로이츠 그 나치 국가 기죠. 그래서 그 행진의 관점에서 이렇게 처리하면서 오블렛 장면을 처리하면서 이 소년의 죽음을 영웅화하는 이런 영화가 히틀러 청년 크백스라고 하는 영화예요. 예. 네, 나치 국가 사이에 이제 이 사람들을 보이게 하는 행렬을 보이게 하는 이런 기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오블렛 기법으로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죠. 네. 예. 상당히 뭐라 그럴까요? 이 하이니가 공산주의 청년에서 히틀러 청년으로, 공산주의 청년단에서 히틀러 청년단으로 바뀌었다라고 합니다. 바뀌었다 하는 그런 부분을 굉장히 부각시키고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래서 이 하이니 또는 우리가 영화 제목으로 나타나고 있는 히틀러 청년, 히틀러 유겐트라는 거죠. 히틀러 청년 그 크백스는 이 시대의 알레고리 인물로서 우리 앞에 나오는 저번 시간에 잠깐 내가 얘기했던 그 한스 베스트마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나치 선전 영화의 알레고리적 인물이죠. 한스 베스트 마찬가지로 이게 또는 SA 그 맨인 그 브란트와 마찬가지로 히틀러 청년 크백스도 그 초기에 나치 선전 영화의 알레고리적 인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나치 시대에는 제3국의 적들을 공격하고 있는 이런 선전 영화에서 나치 인물, 이른바 나치 인물을 부각시키는 영화 이외에도 외국의 그 적들, 그 나치를 공격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의미에서 공격하고자 하는 적들을 공격하는 이런 영화들도 이제 제작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영국, 뭐 미국, 그다음에 뭐 프랑스, 뭐 여러 가지 이제 여러 나라들이 이제 들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여기 나오는 그 헤베르트 젤핀이라고 하는 감독이 만든 1941년에 이런 감독 칼 패티스 같은 영화들은 이런 영국을 겨냥해서 이렇게 한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19세기 말 제국에서 독일의 식민지 경력 전초기지 니더작센주 엘베 강변의 노이하우스라고 하는 그런 것에서 시작하고 있는데, 이 영화는 칼 패티스는 삼촌 이게는 엥겔이라고 하는 이 엥겔이 영국 식민부서에서 일자리를 마련해준 것을 마다하고 영국에서 독일을 위해 식민지 개척의 계획에 동참합니다. 그는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가서 그곳에 독일 영사에게 식민지 개척을 위한 도움을 청하지만 거절당합니다. 그래서 그는 혼자 힘으로 그곳 현지인들과 함께 식민지 개척을 하는 그 현지인이 헤쳐나서 이제 도움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질병과 영국 비밀 정보에게 위협을 당하게 되지만 이를 극복하는 과정을 이 영화는 묘사하고 있습니다. 칼 패티스라는 영화가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국 외무성의 유대인 관리인 칼 패티스를 암살하는 명령이 내리게 되고, 아프리카에서는 식민지 개척 사업을 거의 마쳐가는 도중에 패티스는 수상 비스마르크가 실각되고 자신은 독일 정부 특사로서 라이스트 코미사 특사로서 자신이 소환된다고 하는 나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패티스는 베를린으로 돌아와서 제국의회 라이스타그에서 소명을 하지만 자기 자신의 입장을 이렇게 이제 소명을 하지만 결국 집권 남용원에서 의회로부터 파면됩니다. 이 영화는 나치즘의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 의회 민주주의가 나치즘이라고 하는 그런 정치 체제보다 좋지 못하다, 우월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선전하고 있는 그런 영화로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소련 이런 것도 하나의 공격 대상이 되죠. 예를 들면 칼리토 영화, GPU 같은 영화들 또는 뭐 다 영어적 제목으로서는 The Red Terror, 붉은 테러라고 하는 1942년 영화 이런 것들이 이제 소비에트 공산주의, 소련 공산주의의 뭐 여성 평등, 평화, 무장 해제 이런 거와 연관시키고 있습니다. 이 GPU라고 하는 제목은 그 소련의 그 뭐랄까요, 국가 정보국에 해당되는 정보에 대한 KGB죠. KGB의 이전 단계, 이전 전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이 이제 소련이 이 GPU를 통해서 세계 지배를 추진한다라고 하는 이런 관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오는 주인공 올가 그 페드로 브로나라고 하는 가족이 GPU에서 몰살당한 후 그 조직에 들어가 조직에 들어가서 살인자를 이렇게 보복한다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전환점 하나로 1942년 독일이 스탈린그라드에서 패배한 이후에 패배 이후에 반소비에트 영화는 조금씩 이제 감소하는 그런 영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이런 정치적인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몇 가지 예를 잠깐 봤어요. 하나는 그 초기에 그 나치의 인물, 알레고리적 인물을 내세우는 이런 영화들 우리가 몇 가지 봤었고, 그다음에 이제 독일과 정치적인 관점에서 그 공격 대상이 되는 뭐 영국이라든지 소련이라든지 이런 것을 비판하는 또는 비난하는 이런 영화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 타겟 대상, 나치의 주 타겟 대상, 정치적인 주 타겟 대상으로 하는 것이 이제 유대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반유대주의 영화도 상당히 많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히틀러가 문제를 제기했던 우리가 반유대주의 정책에서 우리가 저번 시간과 5가지 단계를 보았었죠. 단계를 보았는데 그 중에서 제일 먼저 얘기한 것이 소위 유대인 문제가 나치의 가장 커다란 핵심 사안으로 부각되게 됩니다. 유덴프라게라는 문제. 그래서 이 유덴프라게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해결하는 것이 엔틀레중이라고 하는 최종 해결로서 그 나치의 시대의 유대인을 말살하고 하는 이러한 정책으로 이제 만들어지게 되죠. 이것이 1939년 게벨스에 의해서 행동으로 이제 옮겨지게 됩니다. 특히 이 시기에 엔틀레중이라고 하는 이런 것이 법적으로 이렇게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이 시기에 1939년하고 1940년 이 시기에 이제 유대인 영화를 를 만들게 됩니다. 반유대주의 영화를 만들게 되죠.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거 그것이 유대인 쥐스 같은 영화, 유대인 쥐스가 영화를 들 수가 있습니다. 또는 뭐 영원한 유대인도 거기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특히 유대인 쥐스는 18세기 배경으로 한 역사 서사 18세기를 배경하는 역사 서사물인데 여기서는 그 주인공이 유대인 쥐스라고 하는 그 인물은 구두쇠 고리 대공업자로서 유대인이라는 전행성의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 쥐스는 한 가난한 공자에게 돈을 빌려줌으로써 공자고 영지를 유대인 주로 바꿔버릴 수 있는 힘을 갖게 된 거죠. 이 사람은 돈이 많은데 공작이 돈이 없어서 그 사람이 이제 돈을 빌려주고 그 사람이 영지 땅을 이제 유대인 주로 바꿀 수 하려는 그런 힘을 갖고 있는 그런 것을 그 당시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주인공을 강간하고 그의 여인을 고문하는 등 아주 좋지 않은 그런 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서 영화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 지수는 유대인의 폭력을 야기시키는 영화로도 기능을 하게 됩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영원한 유대인 잠깐 볼까요? 영원한 유대인과 반유대주의 잠깐 보게 되면은 프리츠 히플러라고 하는 사람이 감독이 영원한 유대 에비게 유대라고 하는 영화를 이제 만들게 됩니다. 1940년인데 독일 나치 정권의 그 문화선전 장관 요셉 게발스의 지시로 제작된 이 전형적인 반유대주의 안티제미티스무스라의 영화 형식인데 다큐멘터리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기록 영화입니다. 기록 영화 1을 해설하는 내레이션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영원한 유대인은 유대인을 기독교 국가에서 떠돌면서 또는 타락시키고 타락시키는 이런 칩 없는 인종
집없는 인종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당시 전 유럽에 만연해 있는 유대에 대한 선입관을 이제 부각시키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떠돌아다니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바르샤 빈민가에 가난했던 유대인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 유대인이 질병을 퍼뜨리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934년 예술가 연합 유나이티드 아티스트가 만든 이 영화로 유대인 금융과 가문을 긍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로트실트가에 관한 시퀀스는 국제금융을 통제하려고 하는 유대인의 음모를 입증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도 보여주고 있고요. 또한 유대인들은 돈만을 숭상하는 배금주의자이라는 관점을 부각시키고 있고, 종교적인 관념 없이 자신들만 선택된 민족이라고 하는 그 선민주의 사상 이런 거, 그리고 자신의 영토 없이 떠다니는 이미지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잠깐 볼까요? 영원한 유대인. 네.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지 이 영화는 보여주고 있고, 감추지 않고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사람이 이제 문명화된 유럽의 마스크 뒤에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예, 앞에 잠깐 자막이 나와 있는데 이 자막이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우리는 독일에서 알고 있는 문명화된 유대인은 우리에게 불완전한 인종적인 특징의 이미지만을 줄 뿐이다. 이 영화는 폴란드 게토에서 촬영한 오리지널 필름으로서 유대인들이 문명화된 유대인들이 가면 뒤로 숨기 이전에 그들이 실제로 어떻게 보이는지를 제시하고 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게 보이게 되면은 오프닝 시퀀스는 폴란드의 한적한 시골길에서 도시로 진입하는 유대인들의 행렬을 쭉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처음부터 익명의 해설자의 해설로서 관객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첫 해설은 다음과 같이 우리가 조금 전에 본 것처럼 다음과 같이 나와 있죠. 폴란드에서의 캠페인은 우리에게 유대인들을 실제로 알게 해주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거의 400만 명에 되는 유대인이 여기 폴란드에 살고 있다 라고 그렇게 해설을 하면서 그 유대인들의 그런 집 없이 떠드는 이런 유대인들을 우선 여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모습을 상당히 가깝게 미디엄 샷, 어떤 경우에서는 클로즈업 시켜가면서 유대인들의 모습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예, 그 폴란드 게토 지역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고, 아주 코믹한 거죠. 게토 생활에 있고 코믹한 모습, 그로테스크한 모습, 예, 이런 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또 질병을 가지고 있는, 질병과 함께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다. 리히아드 바그너도 인용하고 있습니다. 리히아드 바그너가 유대인들은 demon behind the corruption of mankind, 인류의 그런 부패 뒤에 숨어 있는 그런 악마다라고. 리히아드 바그너도 상당히 반유대주의자인데 리히아드 바그너의 그런 관점까지도 이렇게 인용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이제 클로즈업 시키는 부분이죠. 이 사람들의 이미지가 그런 것을 이미 보여주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기로니아 형식으로, 기로니아 형식에서 그 당시 유대인들이 그런 폴란드에 실제 있는 그 폴란드 게토에서 살았던 유대인들 그대로 실제 찍어서 이 영화에 이제 편집한 형식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이 사람들의 가정생활과도 보여지고 있어요. 가정생활 보여지고 있어서 문명화된 상대적인 능력이 결여되어 있는, 상당히 결여되고 있는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까지도 상당히 편협적인 일방적인 그런 코멘트로 나타나고 있죠. 예. 그래서 우선 이 영화의 시퀀스를 좀 보면은 우선 앞에 우리가 조금 본 것처럼 거리 유대인들의 시퀀스, 특히 폴란드에 있는 거리 유대인들의 시퀀스를 먼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퀀스는 거리에 있는 다양한 유대인들을 카메라로 포착하고 있습니다. 해설자는 수십 년 동안 독일인이 관찰한 유대인들이 그로테스크하고 코믹한 이미지라고 설명을 하면서 유대인 개토적에서 나타나고 있는 역병, 질병이 독일인의 건강을 해치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설자가. 그리고 유대인들의 표정은 미디엄 샷이나 클로즈업으로 보여주면서 리히아드 바그의 말을 인용하고 있는 장면은 가장 대표적인 장면이라고, 이 시퀀스의 가장 대표적인 장면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은 인류의 타락대에 숨어있는 마귀다, 데몬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유대인과 벌레의 비유 시퀀스, 이건 이제 점이 강조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시퀀스는 유대인이 문명화된 부적절한 인종이다, 이런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주거지에게 불친결함을 보여주고 있고요. 3분 29분 잠깐 볼까요? 내가 아마 표를 해놨는데 다 돼갑니다. 가정생활을 보여주고 본래되는 장면 잠깐 보겠습니다. 이 부분입니다. 유대인의 집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런 본래, 개토지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런 본래들, 이런 본래들이 나와 있죠. 그 사람의 집은 굉장히 나태한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본래 시퀀스를 보여주고 있는 이런 부분들입니다. 좁은 공간에 여러 명이 유대인의 거주지역의 불친결함을 보여주고 있고, 좁은 공간에서 여러 명이 모여서 하는 어두운 거주지의 이미지와 벽에 붙어있는 벌레들의 모습이 교차하면서 보여지면서 유대인이 마치 벌레와 같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강하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난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지저분한 환경에 살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는 전 유럽에 퍼져 있는 유대인들은 돈밖에 모르고 있는 수전노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자, 볼까요? 전혀 가난하지 않으면서도 이런 것을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나오는 또다시 세 번째 시퀀스에서는 여기 또다시 유대인들을 희화화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영화 속 유대 남자들의 여장한 모습이라든지 배가 불룩 나온 탐욕스러운 모습이라든지 우스꽝한 모습,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유대인들을 희화화하고 있습니다. 또는 춤추는 아리아인의 여자들을 보면서 환호하는 모습이나 그 여자를 강제로 겁탈하는 장면들을 보여주면서 유대인에 대한 반감을 의도적으로 조장하고 있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 다음 보면은 여기 나오는 이 시퀀스, 일상생활에서 유대인과 아리아인을 비교하는 그런 시퀀스가 있어요. 이 시퀀스는 물건을 사고 파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들이 전쟁 중에도 건설적인 일을 하지 않고 흥정을 위해 소리를 지르고 가게 안에 무리하게 앉아 졸린 눈을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인 아이들 또한 어른들과 같이 장사를 하고 흥정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이기적이고 개인적이며 국가와는 관계없이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회적 암적인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부각시키고 있는데요. 이에 비해서 아리아인들은 장사보다는 옷을 만들고 도자기, 접시들을 만드는 생산적인 일을 하고 있다. 이러면서 유대인들과는 상당히 극명하게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까 거리에서 유대인들의 우스꽝, 희화 이런 것들을 useful work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부 다 기록영화 형식입니다. 기록영화 형식으로 이렇게 이제 거리에서 찍은 것을 쭉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에고이즘을 나타내고 있는 부분이고요. 아리아인과의 그런 차이점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리아인의 그런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모든 생산적인 이런 것이 아리아인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에요. 자기의 그런 일을 한 것에 책임을 지는 모습, 아리아인들의 그런 모습을 생산적인 일을 하는 데 반해서 유대인들은 긍정만 하고 돈만 되는 이런 것에만 관심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인류의 그런 생산성 그런 것에서는 전혀 부합되지 않는 이런 것을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영화가 강조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여기 나오는 이제 소위 금융가 이 관점을 소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유대인들이 금융가의 관점에서 어떻게 자기들이 활동을 하고 이렇게 뻗치고 있는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유대인이 사회적 비생산에 관한 그런 시퀀스에서는 유대인들은 전쟁 중에도 창고와 딸린 큰 저택과 호화스러운 저택에 사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해석하는 교회라는 것들은 오직 사고 팔기만 뿐 무엇을 생산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해설과 함께 다른 유대인과는 어려움을 공유하지 않으려 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유대인들은 독일을 떠나려고 선착장에서 배를 기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유대인은 국가의식은 없고 오로지 더 부유한 나라, 더 장사하기 좋은 나라로 떠나려 한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을 비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유대인 비판을 하고 있는 19세기 텁스루한 턱수에 조금 전에 반 부분이에요. 늙어 보이는 외모가 유대인들의 변화된 혐오스러운 인상이라고 하는 그런 해설과 함께 유대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른바 영원한 유대인, 그죠? Perpetual Eternal Jew 이라고 합니다. 영원히 유대인. 이를 지감해서 이는 본어인들에게 혐오감을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유럽 사회에 유럽인들 특히 독일 내에서 아리아인들의 모습으로 위장하고 침투하고 있다 라고 하는 관점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들은 모두 속하네요. 유대인 보호구역은 개토에 수용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명한 것이 유대인과 지의 이미지 나타나고 시퀀스가 됩니다. 지의 이미지 잠깐 볼까요? 14번 43초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 곧 이어지는 겁니다. 이거 잠깐만 지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퍼져나가고 있느냐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Hier entwickelt sich im Laufe von Jahrhunderten aus dem oriental-vorderasiatischen Rassengemisch mit negroidem Einschlag endgültige Mischrasse der Juden. Uns Europäern fremd, aus gänzlich andersartigen Rasseelementen geboren und verschieden von uns an Leib und vor allem 이렇게 이제 쭉 얘기를 하면서 유대 포장한 유대를 하면서 그들은 뭐가 되죠? 몸과 특히 정신에서 우리가 다르다. 그죠? 우리가 다르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퍼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지중해의 그런 무역 중심지에도 그들이 차지하고 있고요. 계속 다른 사람을 해서 스페인, 프랑스, 남부 독일 이런 데로 계속 퍼져나가고 있는 그런 유대인들의 모습을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유럽의 그런 창조적인 그런 것으로서 계속 들어왔고요. Das 19. Jahrhundert ist eine unklare Ideen von Menschengleichheit und Freiheit, die für Juden eine mächtige Aufgabe. Von Osteuropa aus überschwemmen sie im Laufe des 19. und 20. Jahrhunderts unaufhaltsamen Länder und Städte Europas. 네, 이렇게 이제 쭉 번져나가고 있는 이런 유대인들의 얘기를 이 시퀀스에서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Parallel zu dieser jüdischen Wanderung durch die ganze Welt bieten uns die Massenwanderungen eines ebenso guten Tiere. 이게 이제 마치 퍼져나가는 게 쥐처럼 퍼져나가고 있다 그렇게 이제 그 관점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Und dort aus wandern die riesigen Scharen über Russ und 이 부분이에요. 요 이제 여기 유명한 나오는 분 이제 쥐로 묘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잠깐 볼까요? 네, 요 부분이 유명한 이제 쥐로 묘사하는 부분이에요. 예. 이 쥐로 묘사하는 부분이 우리가 저번 시간에 저번 우리 앞부분에 봤을 때 그 노스페르트 봤었죠? 노스페르트에서 노스페르트가 이제 그 배를 타고 브레멘 지역으로 돌아오는 그 배선상 유령의 배 같은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노스페르트가 이제 쥐로 묘사되고 있는데 거기서 노스페르트 우리는 흡혈귀로 묘사되고 있지만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동유럽에 사는 그 유대인들이 독일로 유입되고 있는 이런 과정을 비판하고 있는 그런 영화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장면에서는 무르나우의 노스페르트 이후 유명한 지휘 장면을 보여주면서 유대인은 세계의 기생충인 쥐에 비하고 있습니다. 창고에서부터 하수구, 슬럼가 등으로 퍼져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유대인들에게 병을 옮기고 악취를 풍기며 이곳저곳으로 떠드는 쥐를 은유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나오는 로트실트 가문이라고 하는 이런 시퀀스가 있는데요. 유대인 금융가 가문, 상당히 유명한 유럽에서 유명한 로트실트 유대인 금융가 가문을 보여주고 있는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제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5 형제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영국 런던의 나탄, 프랑스 파리의 야곱, 그 다음에 오스트리아 비엔나의 솔로몬, 그 다음에 이탈리아 나폴리의 칼, 그리고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암셀 이런 사람들 이제 유대인과의 로트실드가의 유명한 5 금융가의 5 형제가 되겠습니다. 이들을 묘사하는 과정을 역시 도표와 유럽에 대해서 상세히 묘사하고 있고요. 또한 이들의 영향력으로 미국에서 정치계로 활동한 유대인들을 사진과 함께 쭉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프랑스 영국에서 수상의 자리에 오른 유대인을 소개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은 긍정적인 아주 중요한 인물, 소위 말해서 저명인사들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기생충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18년 독일이라고 하는 그런 시퀀스가 있는데 이 시퀀스에서는 국회의원 선거, 발렌츠오 나시오널 회잠블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기가 유대인들이 독일에서 합법적으로 바이마르 정계로 진출하는 좋은 기회였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고요. 다양한 정치가 뿐만 아니라 칼 막스, 로자 룩셈부르크 등을 거론하면서 유대인들이 감정적으로 독일 사회를 테러했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 법조계에서 신천한 유대인과 유대인들의 평균 재산까지도 도표로 서술하면서 독일의 가난과 실업자가 이러한 관점에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나오는 유대인 예술가의 비난하는 시퀀스. 요거는 상당히 좀 우리가 예술적으로 중요한 부분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유럽의 유명한 예술가를 비난하는 시퀀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향력 있는 유럽의 예술가들을 쭉 거론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부분에서 유럽인의 그 예술품에 대한 비평과 유대인 예술품 그리고 심지어는 예술품 딜러
이를 이제 사고 파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독일의 문화생활뿐만 아니라 회화, 건축, 문학, 음악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독일을 타락시킨다라고 이제 비난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대인의 그 문학 작가인 쿠르트 투콜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상당히 독일 문화에서 유명한 사람인데 유대인이에요. 얘도 사악한 도색업자로서 폄하하고 있고, 유대인 물리학자인 아이젠슈타인, 뭐 이것도 말할 것도 없고요. 바이발 공학 시대의 영국계의 대부인 막스 라인하르트. 내가 이 시간이죠. 문학의 독일 영화 인문 앞에 그 페인주 시대에 상당히 많은 그런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 막스 라인하르트, 이 사람도 유대인이었습니다. 이런 비난하고 있고, 그다음에 영화 감독으로 얘기할 때는 리하르드 오스발트 같은 영화 감독 이래서 등장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저번에 보았었던 에른스트 루비치 같은 사람들, 이 사람도 유대인입니다. 이런 사람들도 역시 베를린에 돌아와서 독일인으로 자부하고 있는 것. 그 다음에 찰리 채플린도 역시 유대인이에요. 찰리 채플린이 베를린에서 환영받고 있는 것, 이런 것도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에른스트 루비치가 베를린에 들어와서 유대인이다, 자기는 유대인 독일인이다 라고 하는 그런 관점까지도 비판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소도축 시퀀스, 이거는 좀 상당히 잔인합니다. 소도축 시퀀스에서는 이 시퀀스는 소를 들어당겨서 사람에게 도축하는, 소를 그대로 도축하는 장면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 보여주면서 유대인이 얼마나 불결하고 야만적인 야만성을 이를 부각시키고 있는 부분입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동물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문화가 있는 반면에 유대인들은 율법에는 동물을 하나의 생명으로 존중하는 것에 대한 관점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법에는 유대인들이 도축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조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독일의 저명인사들을 유대인으로서 저명인사들을 소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건 이제 예술, 독일에서 영향을 끼친 여러 예술가들이 유대인으로서의 그런, 리하드 오스발트, 조금 전에 얘기하고 있는 오스발트, 코미단 게론, 로자 벨리트. 그것 보아. 뭐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예술인들을 쭉 거열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특히 요거 혹시 여러분 기억납니까? 그 M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M이라는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이게 자녀 유아 살해, 자녀 살해범으로서 나중에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 자기의 그런 그 살해 동기가 어떻게 되어 있냐라고 하는 것을 범죄자 때문에 소개하고 있는데, 이 배우 유아 살해범 프리츠랑의 M이라는 영화에 유아 살해범으로 등장한 이 배우, 상당히 독일에서 유명한 분인데 이 사람도 유대인이다라고까지도 이렇게 거론하고 있습니다. 여기 쭉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요 마지막 부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M이라는 영화에서요. 에른스트 루비치 사람인데, 독일 영화 감독으로서 그렇게 환영을 받았다라고 하는 에른스트 루비치인데, 그런 것까지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돈을 기쁘게 생각하고 나의 고향인 이런 것들 이제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에요. 여기 이제 유명한 건 아니고 아주 잔인한 도축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소소축을 보여주고 잔인하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들, 이런 장면들이 지금 계속 나열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절을 보면은 히틀러 연설과 아리아인의 인종 찬양하는 이란 부분인데, 이 영화 이제 마지막 19절에 해당되는데, 이것은 1938년 11월 12일 제국에서 행한 히틀러 연설을 통해서 유대인들 선민상대를 공격하고 다른 종족과 마찬가지로 생산일을 할 것을 요구하면서 곧 대재앙이 닥쳐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서는 연설 후 히틀러의 시가 행진에 한화하는 독일인들을 파노라마식으로 보여주면서 인종적 우월성을 시각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선전영화, 독일의 선전영화는 전쟁에 대한 열광을 불어일으키는 영화들이 있습니다. 몇몇 군국주의적인 영화들은 동지적인 격렬에서 가장 군인들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데, 베르너 호프바움의 세 명의 하사, 이런 것들은 이제 전쟁, 1939년부터 독일이 제2차 세계대전을 이제 일으키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전쟁에 대한 어떤 열광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영화의 한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명의 하사, 이 세 명의 하사가인 라우셔, 콜하머, 그 다음에 스트루베, 이 군대 영웅으로서 휴가 동안 노래를 부르 행진하거나 때로는 무혈전대에 참여하면서 로마니스트한테 시간을 보내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치 또한 나치스의 그런 떠나서 혈통과 일조와 사마형적인 조국을 위해서 싸우다 죽는 이런 것들을 미화하는 이런 영화들도 이 시기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혈통과 토지, 블루투드 보덴이라고 하는 관점은 독일의 그 정책에서 상당히 중요한 정책인데요. 혈통과 일조와 사마형적인 조국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런 혈통과 토지, 이 하나의 그 표제요, 아니면 또 파롤이라고 할 수 있는 이것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강신적인 복종을 조작하고 있습니다. 게벨스가 전쟁 기간 동안 총력을 기울였던 그 영화 중에 하나가 바이트 하란의 콜베르트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바이트 하란이라는 감독은 그 나치 감독들 중에 여러 명, 상당히 많은 감독이 있죠. 나치 시대 한 1000편 이상의 영화가 만들어졌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레니 리펜슈탈 이런 감독들뿐만 아니라 바이트 하라는 그 많은 감독들 중에 가장 잘 알려진 감독입니다. 상당히 유명한 감독이에요. 나치 시대. 그러니까 나치가 지난 이후는 굉장히 악명 높은 감독으로서 일어나 있는 이런 사람이 바이트 하란이라는 감독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콜베르트 같은 이런 영화. 이건 1943년 콜베르크라고 하는 이런 영화는 독일판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고 할 정도로 사실 대규모 역사물로서 기획됩니다. 하지만 전쟁으로 해서 이제 완성이 되지 못하다가 한 2년 동안 끌다가 1945년에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독일이 패망하기 직전입니다. 독일이 패망하기 직전에 패망이 1945년 5월 달에 5월 초에 독일이 이제 완전히 항복을 하게 되는데, 무조건적인 항복을 하게 되는데 5월 8일에서 9일에 넘어가는 그 시기에 독일이 항복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항복을 하게 되는데, 그 전에 바로 직전에 상영된 영화가 이 콜베르크라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혈통의 유지와 사무형제 조국을 위해서 이거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독일의 마지막 해에 해당되는 그런 전략이 이른바 버티기 전략이 있는데, 버티기를 우리 독일로 표현하면 드루히할테빌레라고 얘기했습니다. 드루히할테빌레, 이제 끝까지 버틴다는 거예요. 전쟁에 지지 않고 버티기 전략을 보여주고 있는 영화가 이 바이트 하란의 콜베르크라고 하는 그런 영화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영화를 위해서 게베스는 상당히 많은 군인들을 이제 전방에서 차출해서 이 영화에 투입시킵니다. 영화를 만들도록 투입시켜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그 영화가 이 콜베르크라고 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요 콜베르크라는 영화도 보겠는데, 오늘 좀 시간적인 여유가 잘 안 돼서 다음 시간에 콜베르크 영화를 좀 다시 같이 보면서 독일의 그 마지막 시기에 나타나고 있는 그 혈통과 토지의 그런 정책이 영화로서 뭐 이전에 그런 게 있었지만은 혈통과 토지라는 정책이
독일의 영화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나. 가장 잘 나타나는 것이 이제 콜베르크인데 이것을 같이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만.